조국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법을 복수의 칼로 삼은 여자 류서연. 법 위에 세워진 가문의 명예를 등에 업고 자신의 오만함을 정의라 믿었던 남자 우태민. 그리고 마침내 신성한 법정에서 두 개의 다른 정의가 격돌한다. 그의 완벽한 승리를 가로막은 그녀의 판결에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으며 존엄을 짓밟는다. 법의 여신을 향한 가장 오만하고 잔인한 모욕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의 명예로운 가문을 파멸로 이끌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었음을 그녀의 얼음 같은 평정심 아래 15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하고 두 사람의 과거를 올가맨 거대한 비극의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자 보이지 않는 적들은 그들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한다. 과연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뒤틀린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오만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는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속죄인가? 아니면 더 깊은 파멸인가? 원수와도 같았던 두 사람. 거대한 악의 실체 앞에서 과연 서로의 손을 잡게 될 것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승인 1호 대법정.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직 서류 넘어가는 소리와 누군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작은 벤처기업의 운명이 걸린 재판. 하지만 모두의 관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석에 앉은 남자와 재판장석에 앉은 여자.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검사 우태민. 대대로 법조계의 로열 패밀리로 군림해온 우씨 가문의 장자이자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스타 검사. 그는 자신의 승리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여유롭고 오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판사 류서연.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는 법조계에 소문만 무성했다. 고아 혹은 그보다 더 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졌다는. 그녀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과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날카로운 판결로 유명했다. 그녀에게 법은 신념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판결의 시간이었다. 본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갈 및 협박 혐의를 입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논리로 우태민 검사가 화려한 언변으로 쌓아 올린 허술한 논리의 성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강압 수사의 정황, 그리고 결정적인 직접 증거의 부재. 우태민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인의 분노가 차올랐다. 감히 저 여자 따위가. 따라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및 25조 후단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땅 선고와 함께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피고인석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플래시는 광적으로 터져나왔다. 우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모욕당한 것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에 저 근본 없는 여자가 흠집을 낸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법정 패회를 선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혼란의 틈을 타 그는 재판장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법원 경위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그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그는 검사석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헌법책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류서연이 앉아있는 재판장석을 향해 던졌다. 쿵하는 그는 삿대질을 하며 지옥의 악귀처럼 포효했다. 이게 판결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야. 그의 분노는 판결 자체를 넘어 판결을 내린 주체인 류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법조계에 떠도는 그녀의 소문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약점을, 그녀의 근본을, 감히 내까짓게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근본도 없는 탈북자 주제에 탈북자라는 날카로운 단어가 신성해야 할 법정의 공기를 잔인하게 갈랐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져 나왔다. 우태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들을 쏟아부었다. 내 아비가 조국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것처럼 너도 대한민국의 법을 팔아넘기는 거냐?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더러운 피로 감히 이 신성한 법복을 더럽히지 마. 그것은 그녀의 인격과 가족, 그리고 재판관으로서의 정통성 모두를 겨눈 살인과도 같은 모욕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숨기고 벗어나려 했던 과거가 그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류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환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래, 우태민, 더 소리쳐봐, 더 발악해봐. 네가 오늘 뱉는 모든 말들이 너와 네 가문을 파멸시킬 밧줄이 될 테니.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10년을 기다려왔다. 마침내 그녀가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렸다. 툭, 툭, 작은 소리가 법정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우태민 검사,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당신은 방금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관의 인격을 살해했으며 무엇보다 이 나라의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에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여 감치 20일을 명한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서 뱉은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법정 모독죄와는 별개로 당신의 검사로서의 자격과 당신 가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땅 그녀의 판결 망치가 전쟁의 시작을 알리듯 단호하게 내리쳐졌다. 우태민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류소연은 홀로 재판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법복 아래에 숨겨두었던 낡은 은색 로켓을 꺼내 들었다. 로켓 안에는 사진 대신 류진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아버지, 보셨어요. 그녀의 나직한 속삭임이 텅 빈 법정에 울렸다. 이제 저들의 위선과 거짓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여인의 그것처럼 차갑고 깊게 빛났다. 그날 밤 판사실로 돌아온 류서연은 법복을 벗었다. 검은 갑옷이 벗겨지자 그녀는 다시 평범한 한 명의 여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대 시절의 그녀와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의 사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 사진,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류진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기억은 압록강의 차가운 물결 너머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로 향했다. 회상 15년 전 평양 그녀의 유년 시절은 북한의 고위 관료였던 아버지 덕분에 비교적 유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체제를 신봉하는 척했지만 그의 서재에는 몰래 숨겨둔 나만의 책과 라디오가 있었다. 그는 나만의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북한 내부의 핵심 정보원이었다. 그는 어린 딸에게 생존하는 법을 가르쳤다. 글의 이면을 읽는 법,
사람의 눈빛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서연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총이나 권력이 아니란다. 그건 바로 진실이야, 진실은. 때로는 목숨보다 더 무겁고 더 지켜내기 힘든 것이란다. 비극은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찾아왔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아버지는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그는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눈빛으로 말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진실을 찾아라. 그것이 그녀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숙청된 후 그녀는 아버지의 충직한 부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압록강을 건너고 낯선 땅 중국의 황해를 헤매던 며칠 밤낮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뿐이었다.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환대받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배신자의 딸일 뿐이었다. 남한 정보부는 그녀의 아버지가 이중 간첩이었으며 그의 배신으로 인해 거대한 작전이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결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다. 대한민국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그녀는 맹세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한 진짜 반역자를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판사가 되었다. 우태민의 아버지가 바로 당시 아버지의 사건을 지휘했던 검찰총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다시 현재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난 류서연의 눈빛은 과거의 슬픔이 아닌 미래를 향한 냉철한 결의로 가득했다. 우태민의 오늘 폭발은 그녀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연락한 사람은 변호사나 기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아버지 사건의 실패 책임을 지고 정보부에서 쫓겨난 전직 NIS 요원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어둠 속에서 그녀의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되어준 유일한 조력자였다. 선배님, 저 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우태민이 스스로 그물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배신한 자를 향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알겠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이제 움직이지. 첫 번째 목표는 뭔가. 류서연은 창밖에 탐욕으로 가득 찬 도시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우태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우병준 전 총장의 주변부터입니다. 그들의 완벽한 가면에 숨겨진 작은 균열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다. 류서연의 방역은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조력자이자 아버지에 충직했던 옛 동료인 한상철 전 NIS 요원을 만났다. 그는 15년 전 사건의 여파로 억울하게 옷을 벗어야 했지만 진실을 추적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그림자 속의 투사였다. 두 사람은 수만 권의 낡은 책들로 둘러싸인 헌책방 깊숙한 곳에서 마주 앉았다. 서연아, 이건 그냥 오래된 사건을 파헤치는 게 아니야. 아직도 살아있는 괴물의 심장을 건드리는 일이다. 우병준 전 총장,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은 네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해. 정말. 각오가 된 게냐? 한상철의 눈빛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그것과 같은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류서연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지난 15년간
매일 밤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며 각오를 다져왔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그녀가 가장 잘 아는 무대인 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판에 배당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기업 분쟁 사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15년 전 아버지의 간첩 사건 사이에서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교묘한 법률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판례 연구라는 완벽한 명분이었다. 그녀는 법원 행정처에 15년 전의 국가안보 관련 기밀 사건 파일에 대한 열람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판사가 그것도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을 위해 10수년 전에 1급 기밀 파일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법원 내부는 술렁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요청을 막으려는 압력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요청서에 담긴 법리는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국가의 가장 깊은 비밀이 잠들어 있는 국가기록관의 지하특별 서고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다. 차가운 공기와 묵은 종이 냄새가 가득한 지하서고. 그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거대한 미궁과도 같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그곳에서 살다시피 했다. 아버지의 사건 파일은 대부분이 검은 잉크로 지워져 있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과도 같았다. 좌절감이 그녀를 덮치려 할 때마다 그녀는 검사 시절의 집요함을 떠올렸다. 그녀는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가에 집중했다.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사건의 핵심 증거였을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신문 조서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보관 창고 화재로 인한 소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증거를 인멸할 때 사용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비열한 수법이었다. 조서는 불타 사라졌지만 그것을 만졌던 자들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관련 서류들의 결제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실된 증거들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최종적으로 기밀 분류하여 봉인했던 책임자의 서명을 발견했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젊고 야심만만한 검사, 바로 우태민의 아버지 우병준이었다. 보이지 않던 거미줄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우태민의 오만함과 그의 아버지가 덮어버린 진실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존재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사라진 신문 조서의 내용을 찾는 것. 한상철은 당시의 관행에 대해 설명했다. 공식적인 조서 외에 NIS나 검찰 특수부의 중요 수사에는 언제나 비공식적인 녹음 테이프가 존재했다는 것. 그 녹음 테이프를 찾는 것이 이제 그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한상철은 자신의 옛 정보망을 이용해 당시 비공식 자료들을 관리했던 늙은 기록관리관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외딴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다. 류서연은 직접 그를 만나러 갔다. 늙은 기록관리관은 판사라는 그녀의 신분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15년 전 우병준 검사의 압력에 못 이겨 몇 개의 파일들을 분실 처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일을 다시 입에 담으면 저와 제 가족들이 모두 죽습니다. 판사님, 그는 처음에 완강히 버텼다. 하지만 류서연은 그를 협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로켓을 열어 아버지의 이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에 늙은 관리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녹음 테이프를 직접 내주는 대신 희미한 단서 하나를 흘렸다. 국가기록관 지하 7층. 그곳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서고가 하나 있습니다. 잊혀진 서고라고 불렸죠.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한편 류서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은퇴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병준 전 총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법원에 심어둔 자신의 옛 부하를 통해 류서연이 15년 전 자신의 사건 파일을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나온 후 근신 처분을 받고 자택에 머물고 있는 아들 우태민을 불렀다. 네가 법정에서 모욕을 주었다는 그 탈북자 판사 류서연이라고 했나? 그 여자가 15년 전 이 아비가 맡았던 묵은 사건 파일을 먼지까지 털어가며 들쑤시고 있다. 단순한 우연 같지는 않구나. 우병준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네가 시작한 싸움이니 네가 직접 끝내라.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해. 북에서 뭘 했던 계집인지, 어떻게 남으로 넘어왔는지, 약점은 없는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서 그 법복을 반드시 벗겨버려. 이야기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했다. 류서연은 한상철과 함께 잊혀진 서고로 잠입할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우태민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류서연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던 실은 이제 서로의 목을 향해 날아가는 팽팽한 활시위가 되었다. 각자의 진실을 향한 두 사람의 필사적인 추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우태민은 그의 아버지 우병준 전 검찰총장의 서재에 서 있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아온 공간, 수많은 법전과 훈장, 그리고 대를 이어온 법조계 명문가의 권위가 먼지처럼 내려앉은 곳.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역겨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법정에서의 치욕 이후 검사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자택에 근신 중이었다. 세상은 온통 그를 조롱하는 기사들로 가득했다. 그의 완벽했던 인생에 류소연이라는 여자가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복수심을 위해 그녀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원을 고용했다. 전직 NIS 블랙 요원 출신으로 돈만 주면 나라의 비밀이라도 빼내온다는 남자였다. 류서연 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흠 하나 없는 인간은 없어. 아무리 작은 먼지라도 찾아내. 그걸로 저 여자의 법복을 벗겨버릴 테니. 하지만 며칠 뒤 정보원이 가져온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류서연의 과거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너무나 완벽했다. 탈북 후 그녀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으며 사법고시를 차석으로 통과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사생활은 수도승처럼 깨끗했다. 이게 다야 고작 우태민이 으르렁거렸다. 더 깊이 파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 같더군요. 개인적인 약점이 없다면 공적인 약점을 만들면 된다. 정보원은 그녀의 탈북 사유였던 그녀의 아버지 류진혁의 간첩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 사건을 부풀리고 왜곡하여 반역자의 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녀의 판사 자격 자체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려는 계획이었다. 우태민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류서연이 그토록 힘들게 열람했던 바로 그 사건 파일들을 손에 넣었다. 그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공격할 무기를 찾기 위해 기록을 읽어 내려갔다. 파일 속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들어왔던 것과 똑같았다. 류진혁은 남한을 위해 일하는 척했던 이중 간첩이었으며 그의 배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북작전이 실패하고 수많은 요원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 그의 아버지 우병준 검사는
그 반역자를 색출해내 국가의 위기를 막은 영웅이었다. 하지만 파일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예리한 검사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편견을 걷어내고 보니 사건 기록은 온통 모순투성이었다. 수사는 왜 그렇게 서둘러 종결되었는가? 왜 당시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었던 NIS 현장 책임자 한상철의 증언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묵살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류진혁이 북으로 넘겼다는 그 결정적 정보의 실체가 파일 어디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두루술하고 마치 미리 정해진 결론을 향해 꿰맞춘 듯한 인상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지난 수십 년간 믿어온 아버지의 명예와 가문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버지 우병준과 마주 앉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넌지시 사건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 15년 전 류진혁 사건 말입니다.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당시 NIS 현장 요원이었던 한상철이라는 사람의 증언이 완전히 묵살되었더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그 순간 언제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아버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역정을 내며 아들의 말을 잘랐다. 쓸데없는 소리, 이미 다 종결된 사건이다. 너는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그 탈북자 계집의 약점이나 제대로 찾아내서 네 명예를 회복할 생각이나 하란 말이다. 그의 과도하게 방어적인 반응은 오히려 우태민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었다. 법정에서 굴욕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낡은 사건 파일 속에서 보았던 알아볼 수 없는 남자들의 얼굴, 암호 같은 메시지, 그리고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눈.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그의 잠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류서연을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깎아내린 적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가문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의 중심에 서 있는 여자였다. 그녀를 파괴하려 했던 그의 집착은 이제 진실을 알아내야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1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다음 날, 우태민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는 정보원을 시켜 15년 전 그 사건으로 인해 파면당하고 종적을 감춘 전직 NIS 요원 한상철의 행방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무시했던 남자, 어쩌면 진실의 유일한 조각을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 며칠 후 정보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상철은 서울의 한 낡은 동네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우태민은 차를 몰아 그의 헌책방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책들로 가득한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경멸했던 남자를, 자신의 적이었던 류소연이 믿고 따랐을지도 모르는 남자를 만나러 온 것이다. 그는 책방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이 무엇이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류서연, 그리고 내 아버지, 당신들 사이에 숨겨진 게 대체 뭐야? 복수를 위한 그의 추적은 이제 진실을 향한 위험한 추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적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우태민은 먼지 쌓인 헌책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종이 냄새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고요함, 그를 맞이한 것은 카운터 뒤에 앉아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를 쳐다보는 늙고 지쳐 보이는 한 남자였다.
15년 전 그의 아버지가 파멸시켰던 전직 NIS 요원 한상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우태민은 검사 특유의 오만한 태도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한상철 씨, 15년 전 류진혁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을 전부 말해 주시죠. 한상철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빛에는 우씨 가문에 대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우병준 총장의 아드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신가? 아비가 싼 똥을 이제 와서 치우기라도 하려는 건가? 날선 조롱에 우태민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이 자리에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사건에 대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어. 난 검사로서 내 가문과 상관없이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한상철의 해안이 놓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우태민을 믿지 않았지만 이 오만한 젊은 검사를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험 삼아 실마리 하나를 던져주기로 했다. 당신 아버지를 그날 마지막까지 궁지로 몰아넣고 압박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나? 당시 NIS 대북전략실장이었던 한기택이야. 지금은 집권 여당의 실세가 되어 있지. 진실을 알고 싶으면 그 이름부터 파헤쳐봐. 당신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개가 될지 아니면 진실을 좇는 검사가 될지 어디 한번 지켜보지. 한편 류서연 역시 한상철과 함께 잊혀진 서구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뚫고 있었다. 그곳은 국가기록권 시스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극소수의 관계자들만이 아는 비밀의 공간이었다. 그들은 한밤중 치밀한 계획해 기록권 지하 7층으로 잠입했다. 한상철이 기억하는 낡은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여러 개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과정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마침내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잊혀진 서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곳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빛을 보지 못한 파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선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북풍 공작 기록이라는 표제가 붙은 낡은 서류함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마지막 신문이 담긴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테이프를 휴대용 녹음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는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NIS 내부에 존재하는 진짜 스파이에 대해 그리고 북한이 파놓은 함정 작전에 대해 필사적으로 경고하고 있었다. 그가 스파이로 지목한 인물, 남과 북 양쪽에 거짓 정보를 흘리며 작전 전체를 실패로 이끈 자, 바로 당시 NIS의 연락관이었던 한기택 실장이었다. 녹음 테이프에는 당시 사건을 지휘하던 우병준 검사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 그는 류진혁의 주장에 당황하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류진혁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시켜야 한다. 더 이상 파고들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아마도 한기택이었을 그 누군가의 목소리,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진짜 반역자는 한기택이었다. 우병준은 그 진실을 알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리고 한기택과의 검은 거래를 위해 무고한 정보원을 반역자로 만들고 사건을 덮어버린 비겁한 공범자였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우씨 가문을 향했던 자신의 복수심이
어쩌면 빗나갔을지도 모른다는 혼란이 뒤섞였다. 그녀의 진짜 적은 훨씬 더 거대하고 교활한 존재였다. 같은 시각 우태민 역시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한상철이 던져준 한기택이라는 이름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한기택은 15년 전 간첩작전 실패 직후 이례적으로 승진을 거듭하며 현재의 정치적 거물이 되었다. 또한 그의 주변 자금 흐름 속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이 발견되었다. 우태민은 깨달았다. 15년 전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한기택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는 그 작전 실패의 책임을 류진혁에게 뒤집어 이우고 한기택은 그것을 발판 삼아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선 것이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다. 괴물과 손을 잡은 기회주의자였을 뿐이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실의 조각을 손에 쥔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충격에 휩싸인 우태민은 확인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한번 한상철의 헌책방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서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한상철과 함께 책방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우태민이 헌책방 앞에 도착한 순간 책방 안에서 걸어 나오는 류서연 그리고 한상철과 마주쳤다. 우태민의 시선은 한상철의 손에 들린 낡은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에 꽂혔다. 류서연의 시선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찬 우태민의 얼굴에 꽂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다. 서로가 같은 진실에 도달했다는 것을. 평행선처럼 달리던 그들의 추적은 이제 하나의 교차점에서 파국처럼 마주친 것이다. 오해에서 비롯된 증오와 불신이 거대하고 공동의 적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원치 않는 동맹이라는 위험하고도 필연적인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헌책방 앞 세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팽팽한 정적이 흘렀다. 우태민, 류서연, 그리고 한상철, 과거와 현재, 오해와 진실, 그리고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기묘한 대치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상철이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들 얘기하지. 책방 안, 희미한 먼지 냄새와 낡은 책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우태민의 시선은 한상철의 손에 들린 카세트 테이프에, 류서연의 시선은 혼란에 빠진 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게 15년 전 류진혁의 마지막 진술 테이프요. 우태민이 먼저 물었다. 류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되물었다. 그리고 우태민 검사님은 뭘 알게 된 거죠? 우태민은 지난 며칠간 자신이 추적하고 발견한 진실의 조각들을 털어놓았다. 한기택의 의심스러운 승진, 그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에게 조종당했거나 혹은 협력했을 것이라는 끔찍한 추측까지 이어서 서연은 녹음 테이프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반역자가 바로 한기택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증오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힘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우태민의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류소연의 차가운 인정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철천지원수가 아니었다. 그는 다만 괴물의 아들이자 비겁했던 아버지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한상철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한기택은 너희 둘 다를 노릴 거다. 서연이 네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친다는 걸 알게 됐을 거고, 태민이 너는 우병준의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지. 혼자서는 절대 그 괴물을 상대할 수 없어. 그의 말은 두 사람에게 남은 선택지가 오직 하나뿐임을 의미했다. 친구도 동료도 아닌 오직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태로운 동맹. 그들의 동맹은 불신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필요했다. 우태민은 검찰 내부와 아버지가 평생을 쌓아올린 법조계 인맥을 이용해 내부에서 한기택의 숨통을 조여가기로 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가문의 더럽혀진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류서연과 한상철은 외부에서 녹음 테이프를 분석하고 흩어져 있는 다른 증인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거대한 괴물 역시 깨어났다. 한기택은 국정원의 정보망을 통해 우태민과 류서연이 한상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방역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어느 날 밤 한상철의 헌책방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그들은 미리 모든 중요 자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둔 후였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다음번에는 사람이 다칠 것이라는 위협은 우태민에게도 향했다. 한기택은 웃는 얼굴로 우병준 전 총장을 찾아왔다. 우 총장, 아드님 교육 좀 잘 시키셔야겠어. 젊은 혈기에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부터가 죽음인지 아직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 말이야. 밟아도 되는 돌멩이가 있고 밟는 순간 온 집안이 무너지는 지뢰가 있는 법이지. 그것은 우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부드럽지만 섬뜩한 협박이었다. 공동의 위험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안전을 걱정해야만 하는 기묘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들은 외부의 눈을 피해 심야의 안전가옥에서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계속되는 위협과 수사의 압박에 지쳐있을 때였다. 우태민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사과했다. 법정에서의 모욕뿐만이 아닌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신의 가문 전체의 죄에 대해서 미안하오. 내 아버지의 비겁함, 그리고 나의 오만함에 대해 당신이 지난 15년간 겪었을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일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 사과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후에 그때 가서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적에게만 집중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어떤 종류의 연대감이 담겨 있었다. 위험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지성과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은 어느새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애틋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녹음 테이프는 강력한 증거였지만 한기택은 그것을 조작이라고 우길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을 뒤집을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다. 한상철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마지막 한 사람을 떠올렸다. 15년 전 류진혁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옷을 벗고 종적을 감춰야 했던 자신의 후배 요원이었다. 그는 그날 밤 배신이 이루어지던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를 찾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들은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마침내 그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땅끝 마을의 작은 어촌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 한기택의 그림자 역시 그를 덮치고 있었다. 한기택은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마지막 증인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과 태민은 함께 차에 올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땅끝 마을이었다. 한기택의 암살자들보다 먼저 마지막 증인을 찾아내 보호해야만 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 원치 않는 동맹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의 목숨을 맡기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정의를 위한 그들의 싸움은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가 되어 있었다. 밤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 안.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류서연과 우태민. 한때는 서로를 파멸시키려 했던 두 원수가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그리고 하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함께 달리고 있었다. 그들의 뒤를 한기택이 보낸 암살자들의 차량이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긴 끝에 그들은 마침내 땅끝 마을의 작은 어촌에 먼저 도착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거친 파도 소리가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낡은 어선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초라한 어부의 모습을 한 마지막 증인 김진태를 찾아냈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그들을 거부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은 그의 용기를 공포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 괴물의 이름을 다시는 내 입에 담게 하지 마시오. 나와 내 가족들이 다 죽는단 말이오. 그때 류소연이 자신의 로켓을 열어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동지애를 이제 와서 저버리실 겁니까? 우태민 역시 검사로서 그에게 약속했다. 완벽한 신변 보호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한기택의 하수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구한 것은 제3위의 인물 한상철이었다. 그는 미리 마을 사람들을 포섭해 하수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 틈을 타 세 사람은 증인 김진태와 함께 어둠 속을 뚫고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왔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결전의 무대는 국회에서 열리는 국가안보 관련 청문회장이었다. 한기택은 존경받는 정치 원로이자 안보 전문가로서 그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다. 청문회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미리 섭외된 야당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그 평화를 깨뜨렸다. 15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류진혁 간첩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한기택 증인께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닌 우리 정보기관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저질러진 참사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택의 여유로운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것이 신호였다. 우태민이 청문회의 특별 자문검사 자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우병준 전 총장을 증인석으로 부른 뒤 15년 전 사건 기록의 모순점들을 하나씩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만천에 묻고 있었다. 우병준은 아들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청문회장의 문이 열리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김진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한기택이 어떻게 류진혁을 배신했고 어떻게 우병준 검사를 압박해 사건을 은폐했는지를, 그리고 마지막 일격
류서연의 신호에 따라. 한상철이 청문회장의 음향 시스템을 통해 15년 전 류진혁의 마지막 신문 녹음 테이프를 재생했다. 진실을 외치는 아버지의 절박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인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기택은 그 자리에서 발악했지만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정치적 동지들은 그를 외면했고 언론은 그의 위선을 비난했다. 잠시 후 청문회장으로 들이닥친 특별검사팀이 반역죄와 살인교사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우병준 역시 진실 은폐 혐의로 연행되었다. 몇 달 후 세기의 재판은 한기택에게는 무기징역을, 우병준에게는 모든 명예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류진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로 공식 인정되었고 그의 이름은 국립묘지에 새겨졌다. 우태민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아버지와 가문의 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그는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죄를 씻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선택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류서연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더 이상 복수의 맹세를 다짐하던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으로 가꾼 평화로운 추모의 공간이었다. 그때 우태민이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스타 검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의 무게를 짊어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내 아버지를 대신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사죄하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참회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의 용서, 평생을 걸려도 감히 구하지 않겠소. 다만 당신이 이제 부디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오. 류서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독했던 증오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얽혔던 한 남자에 대한 복잡하고 깊은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겁니다. 우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과거의 사슬로부터 그와 그녀 자신을 모두 해방시키는 마지막 선고이자 구원이었다. 이제 뭘 할 생각이시오? 그가 물었다. 저는 계속 판사로 남을 겁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도 제가 지켜야 할 정의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녀는 웃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의 무게가 아닌 미래의 희망을 담은 진짜 미소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나란히 서서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연인도 동지도 아니었지만 지독한 불길 속에서 함께 살아남아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 그들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복수가 아닌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평화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